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뇌졸중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시간은 뇌다. Time is brain.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분야죠. 맞아요. 얼마나 빨리 조치를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이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특히 그 모바일 기기나 인공지능, AI가 뇌졸중 진단부터 치료, 또 예측까지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주제네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박은정, 남효석 연구진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한 주요 논문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분들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더라고요. 맞아요. 특정 기술 프레임워크부터 실제 앱 개발, 또 AI 모델 구축까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보시면 기술 발전이 어떻게 환자 결과를 개선하고 치료 절차를 효율화하고 또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료정보 접근성이랑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려 하는지 그 목표를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연구들은 단순히 새 기술이 나왔다? 이걸 넘어서요. 그 의료 현장의 진짜 문제들. 예를 들면 정보가 막 끊기고 진단이 좀 주관적이고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 그 고민의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아, 고민의 과정이요? 네. 초기 모바일 기술부터 최신 AI 예측 모델까지 이 기술 진화가 뇌졸중 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 그 문제의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2009년 논문 서비스 지향 의료 프레임워크. 이게 당시 병원 시스템의 한계를 딱 짚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위급 상황에선 정말 초단위 소통이 필요한데 네. 병원 시스템은 뭐랄까 서로 연결도 잘 안 되고 좀 낡고 특히 밖에서 모바일 기기로 접근하는 건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땐 스마트폰도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네, 당시만 해도 의사가 병원 밖에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 그러니까 서비스들을 상황에 맞게 조립하고 재구성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를 의료에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아, 레고블록 비유 좋네요. 상황 따라 붙였다 뗐다. 네, 예를 들면 응급구조대원이 현장에서 PDA 같은 걸로 환자 정보를 보는데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이미지 품질을 좀 낮춰서라도 빨리 보내고 아하. 의사가 접속하면 그때 이제 고화질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서비스가 적응하는 거죠. 사용자 역할이나 네트워크 대역폭, 기기 성능 같은 상황 변수에 맞춰서요. 상당히 똑똑한 방식인데요. 근데 그 당시 기술로 서로 다른 병원 시스템이나 기기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합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이코미하고 의료 영상 표준이 있고요. 네. 또 HL7, 이건 의료 정보 교환 표준인데 이런 국제 표준을 활용해서 시스템 간의 호환성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급성 뇌졸중 환자의 CT 영상을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연도 했어요. YMAX만 환경에서요. 아, YMAX.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이미지 해상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넣고 또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모바일 기기 말고 서버에서 하도록 분산시키는 방식도 제안했고요. 이 초기 연구가 던진 의미는 뭘까요? 그냥 기술 시연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물론 기술적 과제도 많았죠. 모바일 기기 배터리 문제라든지 데이터 요금, 보안 이런 거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 하지만 중요한 건 병원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외딴 지역이나 전문의가 없을 때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정보 접근의 어떤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기술로 넘어서려는 첫걸음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시도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정말 폭발적으로 보급됐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PDA랑은 비교도 안 되고 GPS, 고화질 카메라, 센서까지 다들 손에 들고 다니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뇌졸중 관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014년 뇌졸중 119 앱 연구가 딱 이걸 다룬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말 모바일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한 단계 확 끌어올렸습니다. 뇌졸중 119 앱은 특히 뇌졸중 치료의 핵심,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어요. 시간 단축. 네, 혈전 용해술 같은 치료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발병 후에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앱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참여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참여한다.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가진단 지원. 자가 진단. 네, 뇌졸중 초기 증상 있잖아요. 얼굴마비, 팔 힘 빠지는 거, 말 어눌해지는 거. 이걸 사용자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게 그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 CPSS 기반 질문을 제시했어요. 아, 그 FAST 같은 거군요. 비슷합니다. 근데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에 만화 그림 같은 걸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바로 뇌졸중일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고 119 신고나 병원 방문을 강하게 권유하는 거죠. 주변 사람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위험 신호를 바로 알게 돕는 거네요. 그럼 다음 단계는요? 둘째는 최적 병원 안내 기능입니다. 뇌졸중 의심된다고 무조건 가까운 병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문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혈전 용해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병원. 이 앱이 스마트폰 GPS로 사용자 위치 주변에서 실제로 뇌졸중 집중 치료 가능한 병원 목록이랑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딱 보여줬어요. 오, 실시간으로요? 네, 그냥 거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 치료, 혈전 용해술 가능한지 이런 걸로 필터링해서 검색도 가능했고요.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환자가 막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네요.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었죠? 혈전 용해술 정보 같은 걸 제공해서 사용자들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도 부분은 웹 기술을 쓴 하이브리드 앱이었고 병원 거리는 서버에서 허버사인 공식으로 계산했고요. 병원 정보 등록하는 웹사이트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스트록 129.5RG라고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근데 그 병원 정보, 그러니까 치료 가능 여부 같은 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되는 게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확보나 정확성 유지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논문에서도 그게 주요 한계점으로 언급됐어요. 병원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죠. 또 이 앱을 써서 실제로 병원 도착 시간이 얼마나 줄었고 환자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임상 데이터는 좀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이 앱이 중요한 건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환자, 보호자, 심지어 119 구급대원까지 정보를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일종의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를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엉뚱한 병원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제때에 제대로 된 병원에 도착하도록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연구 초점이 진단과 평가의 정확성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17년 논문들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좀 의사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던 신경학적 증상들을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복시, 사물이 둘러 보이는 증상을 평가하는 컴퓨터화된 적색 유리 검사, CRT네요. 맞습니다. 복시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데 기존의 침상 검사는 환자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말하기가 어렵고 검사자마다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었어요. 네, 주관적일 수 있죠. CRT는 이걸 해결하려고 컴퓨터 모니터랑 빨간색 필터 안경을 써서 복시의 정도랑 방향을 정밀하게 재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빨간 안경 쓰고 모니터 흰 점을 보면 복시가 있으면 흰 점이랑 빨간 점 두 개로 보이거든요. 아하,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여러 방향으로 볼 때마다 측정해서 복시 패턴을 3차원적으로 정량화하는 거죠. 기존 표준 검사법인 헤스 검사랑 비교하면 성능은 어떻나요? 그냥 새롭기만 한 건 아니었겠죠. CRT는 결과가 헤스 검사 결과랑 통계적으로 꽤 높은 상관관계, 헤스 점수 상관계수 약 0.72 정도를 보이면서도 검사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서 헤스 검사 10분 이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오, 시간 단축이 크네요. 네. 그리고 헤스 검사는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한데 CRT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환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함을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복시 심한 환자를 위해 측정 거리 조절 기능도 있었고요. 눈 증상 말고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팔다리 마비, 특히 팔 힘 빠짐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도 있었군요. 2017년 다른 연구에서는 회내 편의 검사, PDT에 센서랑 머신러닝을 접목했네요. PDT는 어떤 검사고 기술은 어떻게 쓰인 건가요? PDT는 환자가 눈 감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힘 빠진 쪽 팔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아래로 처지거나 편위, 안쪽으로 도는 회내 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예요. 아, 네.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 그쵸. 근데 이것도 주로 의사가 눈으로 보고 이상 있네 없네 정도로 판단하는 정성적인 평가였죠. 연구진이 여기에 착안해서 환자 손목 안쪽에 가속도계 센서 달린 웨어러블 기기를 채우고 PDT를 한 거예요. 센서로요? 뽑아낸 여러 운동 특징, 키네매틱 피처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거죠. 머신러닝이면 AI가 패턴을 학습해서 판단했다는 거군요. 어떤 방법들을 썼고 결과는 어땠나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여러 표준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을 테스트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센서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것보다 뇌졸중 여부를 구별하는 데 진짜 중요한 정보만 담은 핵심 특징 피처들을 골라서 썼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특징 선택이 중요했군요. 네, 불필요한 잡음 정보를 거르니까 모델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 AUC 값이 0.900에서 0.975까지 올라갔습니다. AUC 값이라면 모델 성능 지표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모델이 뇌졸중 환자랑 건강한 사람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0.975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매우 높은 정확도죠. 와, 그러니까 센서랑 AI로 예전에는 의사가 눈으로만 보던 미묘한 팔 움직임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잡아서 뇌졸중 징후를 상당히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량화 시도들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도구들은 신경학적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이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육상 경기에서 심판 눈으로 판독하다가 정밀 전자 계측 시스템 도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잠재적으로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전문가 없는 응급 현장이나 원격 진료, 심지어 집에서도 쓸 수 있다면 진단하고 치료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를 넘어서 이제 AI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로 갑니다. 2018년 연구에서는 3,600명이 넘는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써서 뇌졸중 후 예후, 그러니까 3개월 뒤에 혼자 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1년 안에 사망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어요. 여기서는 베이즈 네트워크 기법을 썼다고요. 왜 이걸 택했을까요? 뇌졸중 예후라는 게 워낙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서 결정되잖아요. 나이, 초기 증상 심각도, NISS 점수, 피검사 수치, D다이머, HSCRP, 기저질환. 변수가 엄청 많죠. 네, 정말 복잡하죠.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거나. 베이즈 네트워크는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모델링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요? 그냥 예측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블랙박스 모델이랑 다르게 어떤 위험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관계를 마치 지도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아, 설명 가능한 AI. 현장에서는 왜 그런 예측이 나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능도 좋았어요. 특히 1년 후 사망률 예측에서 AUC 값이 약 0.89로 매우 우수했고 불균형 데이터 문제도 잘 처리했고 중요한 변수만 골라내는 특징 선택 기법으로 모델 효율성이랑 해석 가능성도 더 높였습니다. 예후 예측뿐 아니라 아까 얘기 나눴던 신경학적 평가 자체를 AI가 자동으로 하게 하는 연구도 있었죠. 2020년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NISS나 MRC 같은 중요한 평가 척도 점수를 자동으로 매기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맞습니다. NISS나 MRC 근력 등급, 이게 뇌졸중 심각도 평가하고 치료 방향 정하는 데 핵심 지표인데 평가자 숙련도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평가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요. 이 연구는
환자 팔다리에 붙인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이 분석해서 자동으로 NISS, MIC 점수를 딱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정 점수 환자 수가 너무 적으면 AI가 잘 못 배우거든요. 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래서 SMOT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이건 수가 적은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해서 비슷하지만 새로운 가상 데이터를 막 만들어줘서 데이터 균형을 맞춰주는 기술이에요. 원본 데이터 60개를 240개로 늘려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데이터까지 보강해서 학습시킨 AI 평가 시스템,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사람 평가자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었을까요?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NISS 점수 자동 평가의 경우 여러 모델을 합친 앙상블 기법을 썼을 때 정확도가 83% 이상, AUC는 0.91을 넘었고요. 와, 높네요. MIC 근력 평가도 평균 AUC가 0.87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시간으로 사람의 주관 개입 없이 객관적인 신경학적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자동 평가 시스템을 믿고 쓸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비전문가가 쓰게 된다면 신뢰도가 더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점을 다룬 연구가 2022년에 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에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자동화된 센서 기반 시스템을 써서 전문가, 신경과 의사랑 비전문가, 훈련 안 받은 일반인이 환자 근력 약화를 평가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고 믿을 만한지를 비교했어요. 흥미로운 비교네요. 결과는요? 재밌게도요. 머신러닝 기반 자동 점수화 시스템을 썼을 때 평가자 간 결과 일치도 수동평가 0.54 vs 자동 0.72랑 신뢰도 크리펜돌프 알파값 기준 수동 0.27 vs 자동 0.44가 모두 수동평가 때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오히려 AI 시스템이 평가의 일관성을 높여줬다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당신 같은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이 AI를 쓴 예측이나 자동 평가 연구들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AI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도구를 넘어서 현재 이루어지는 진단과 평가 과정을 더욱 표준화하고 객관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표준화, 객관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신경학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응급구조대원이나 가정간호 인력 같은 분들도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더 빨리 적절한 치료 경로에 들어서도록 돕는, 즉 치료 과정의 가속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AI 적용 범위가 환자 평가나 예측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구나 진단 보조 영역으로도 넓어지네요. 2022년에 발표된 다른 흥미로운 연구들도 좀 있는데요. 먼저 혈관에서 꺼낸 혈전 덩어리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아리아라는 소프트웨어 연구가 있었죠. 네, 뇌졸중 일으키는 혈액중 성분을 분석하는 게 재발 방지 전략 세우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염색한 혈전 슬라이드를 병리학자가 현미경으로 직접 보고 성분 비율 같은 걸 일일이 분석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분석과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아, 그것도 수작업이었군요. 그렇죠. ARAA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고 분석하는 기술을 써서 이 과정을 자동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화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시간 단축이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어요. ARA가 매우 정확한 분석 결과를 냈을 뿐 아니라 분석 경험 없는 사용자도 숙련된 전문가랑 거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정도로 일관성이 높았고요. 오, 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속도였죠. 혈전의 특정 성분 집중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사람이 직접 하면 평균 231초, 거의 4분이었는데 네. ARA는 단 7초 만에 끝냈습니다. 7초요? 네, 연구나 진단 분석 효율성을 정말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7초 대 4분이라니 엄청난 차이네요. 또 다른 2022년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같이 있지만 잘 발견되지 않는 관상동맥 질환, CAD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요? 심장 문제까지 예측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뇌졸중이랑 심장 질환이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뇌졸중 환자에게 관상동맥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정밀 심장 검사를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있으니 이 연구는 환자의 기본 정보랑 위험인자 데이터만으로 심장 CT 검사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 XG 부스트 같은 걸 썼어요. 이 예측 모델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그냥 위험 높다 이걸 알려주는 거 이상이었나요? 모델 자체의 예측 성능도 꽤 좋았습니다. AUC 약 0.76. 근데 더 중요한 발견은 이 AI 예측 모델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심혈관 사건, MACs,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심장 관련 사망 같은 걸 겪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래 위험까지 예측하는 거네요. 네, 단순히 CAD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각한 심혈관 문제 발생 위험까지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정밀 심장 검사가 필요한지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의 아이토스트 연구도 이 흐름 속에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비교적 초기 연구지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이토스트는 뇌졸중 원인에 분류하는 표준 기준인 토스트 분류를 의사들이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도록 돕는 일종의 휴대용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CDSS였어요. 아, CDS? 네, 신경과 전공의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이토스트를 썼더니 분류 정확도랑 평가자 간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모바일 기술이랑 구조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임상 판단을 지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후에 나온 AI 기반 평가 및 예측 시스템들의 좀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박은정, 남효석 연구진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2009년의 초기 모바일 프레임워크 구상에서부터 2022년에 정교한 AI 기반 진단보조, 예후예측 시스템 개발까지 이 뇌졸중 관리 분야 기술 혁신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기술을 써서 의료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하고 좀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를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치료 과정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아가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의료 현장의 실제 문제를 풀고 특히 시간과의 싸움인 뇌졸중 치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네, 당신처럼 이런 기술 발전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이 여정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미래 의료는 점점 더 데이터에 기반하고 지리적 제약 없이 더 쉽게 접근 가능하며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주관적 판단에서 객관적 정량화로 그리고 수작업에서 지능형 자동화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 부족이나 숙련도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메우고 누구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기술들이 가져올 미래는 분명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면서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까요? 아니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